자, 이제 우리 419페이지를 봅시다. 자, 419페이지에 이제 재무 상태표가 있죠. 자,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 제가 재무 상태표를 쓸 때 이렇게 T자를 썼었어요. 그때 제가 쓸 때 이렇게 해서 T자를 썼었죠. 이 T자를 쓰면서 제가 썼던 표현이 좌측에는 회사명, 우측에는 단위, 그리고 가운데에 몇 월 며칠 현재 이렇게 표현을 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일정 시점을 쓰고, 자, 우리 좌측인 왼쪽을 제가 차변이라고 할 거라 그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할 거라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좌측인 차변에는 이제 자산을 적고 있고, 우측인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쓰고 있으면서 우리 차변인 왼쪽과 대변인 오른쪽의 합은 항상 일치하다라고 하면서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서 차변인 왼쪽의 자산의 총계와 그리고 대변인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의 총계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값을. 자, 그리고 우리는 구분 통합의 원칙으로 해서 지금 아래쪽에 적혀 있는 이 11글씨가 계정 과목이라는 건데, 근데 이것들의 합을 가지고 당좌 자산이 얼마이다, 재고 자산이 얼마이다, 얘네들은 합계들이에요. 그럼 컴퓨터는 우리가 11글씨를 입력할 때 앞쪽에 코드 번호대의 범위대를 보고 얘네들이 당좌 자산이라는 걸 알고 금액을 합쳐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번호를 가지고 컴퓨터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재에서는 조금 미스가 났는데 유동자산도 금액이 원래 얘 둘이가 다 합쳐져서 금액이 나오고 전부 다가 합의 금액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안 적어둔 거니까 그런 미스가 난 거고.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위쪽에 보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우리는 기간별 보고의 원칙으로 최소 한 번 작성을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 재무상태표 그날 기준으로 내 재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그걸로 인해서 자본이 얼마인지가 나오도록 계산을 할 건데, 자, 그것 때문에 지금 12월 31일을 재무상태표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쪽에 적혀 있는 게 지금 날짜가 올해가 2020년도인데 19년도 12월 31일 현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걸 정기말 재무상태표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혹은 다른 표현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건데, 자, 우리 컴퓨터에서 이제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자, 좌측에 여기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예, 보이시죠? 지금 예, 지금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자, 우리 교재에는 우리 아래쪽에 자산의 총계, 우측에 부채, 자본의 총계 적혀 있는데, 자, 우리 프로그램에는 그냥 차변합계, 대변합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냥 우리 방금 앞에 봤던 T자를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그냥 이렇게 있어서 왼쪽 차변에 있던 내용은 여기에 쓰면 되고 오른쪽 부채 자본의 내용은 우측에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진한 글씨로 교재에 적혀 있는 합계는 우측에 자동으로 산정이 되어서 이 우측에 적혀 있을 거니까 우리는 연한 글씨만 여기에 써주면 여기 우측에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자, 입력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자, 방법은 제가 세 가지 알려드릴 거니까 그 중에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쓸 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550만 원을 쓸 건데, 자, 그럼 여기 코드 번호에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면 F2번 키를 쓸 거라 그랬죠. 그래서 F2번 키를 누르면 우리가 계정 과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창이 뜨고 여기에서
내가 현금이라는 글자를 쓰면 계정 과목 중에 현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계정 과목들로만 보여줄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계정 과목을 찾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그리고 금액은 55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엔터 치시면 얘는 끝났어요. 쓰는 방법은 쉽죠. 또 입력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 우리가 당좌 예금을 쓸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시는데 F2번을 안 누르고 그냥 여기에서 당좌라고 두 자를 치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만 보여요. 그래서 제일 많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자, 그럼 당좌 예금 하나만 있으니까 확인 누르고, 자, 이제 금액을 쓸 건데, 자, 우리나라 원화는 그 금액을 쓸 때에 1000 단위로 콤마를 찍죠. 그죠? 자, 그래서 2500이면, 자, 여러분들 숫자를 2, 5 두 개만 치시고, 그리고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우리 엔터 위에 플러스 키가 길게 되어 있죠. 플러스 키를 누르면 공이 3개씩 붙을 거예요. 그럼 25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 2,5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번엔 계정 과목이 이제 만들어졌고, 제가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주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왼손이 좀 최대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럼 오른손으로 입력을 하고 왼손으로 영수증을 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키패드를 쓰는 방법을 계속 익히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계정 과목들을 자주 쓰다 보면 그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알게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다수가 저하고 헤어질 때 거의 다 지금까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알고 가는 코드 번호가 예를 들면 현금, 얘는 101번이라는 걸 나중 되면 다 아시더라고. 그럼 코드 번호를 알면 여기 바로 쓰면 돼요. 그럼 보통 예금은 코드 번호가 103번이에요. 그러면 103이라고 치면 그냥 바로 계정 과목이 나오죠. 그래서 실무 가면 사용하는 계정 과목 수가 10개 내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코드 번호도 외워서 주로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 쓰는 코드 번호는 엄청 몇십 개를 쓰기 때문에 찾는 게 편한데, 나중에 회사 가시면 아마 주로 코드 번호 몇 개만 쓰니까 자기도 모르게 외워질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입력하는 방식이 숫자로만 전부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른손으로만 입력하도록 숫자 키패드를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금액이 1800만 원이니까 18 플러스 플러스라고 치면 1800만 원이 되겠죠. 자, 다음은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좀 다른 거하고 좀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죠. 다른 계정 과목은 금액이 오른쪽에 쭉 있는데, 얘는 왼쪽에 두 개가 있으면서 오른쪽에 값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얘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가 한 세트고 이렇게가 한 세트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세트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외상 매출금이라는 건 나중에 저하고는 얘네들 전부 다 어떤 내용인지 계정 과목도 전부 다 일일이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얘는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 그 아래에 적혀 있는 건 이 돈 중에서 이 금액만큼 1%네요.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둔 거예요. 지금 표현한 게. 그럼 지금 장부에는 이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못 받았다가 아니고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는 이만큼의 내 받을 돈 중에 이만큼 못 받을 거다라고 써주면 컴퓨터는 이 금액을 뺀 이 금액으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력은 이 금액을 쓰지 않고 이 금액을 우리가 입력을 할 거고 이 두 개를 입력을 하면 컴퓨터는 이 금액으로 인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컴퓨터는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측에 이 두 개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지금 똑같은 글자가 적혀 있죠. 똑같은 글자죠. 그럼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앞에 봤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면 지금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고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그 아래에 있는 이 대손 충당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대손 충당금이라고 치면 무수히 많은 대손 충당금이 보일 건데 얘는 성격이 차감 계정이라고 적혀 있죠. 차감 계정이라는 건 뭔가를 줄일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짝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짝지가 오른쪽에 적혀 있어요. 그럼 지금 얘는 이렇게 둘이가 한 세트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둘이가 한 세트죠. 제가 앞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짝지는 관습적으로는 다음 번호를 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이 금액에 줄이는 성격인 얘는 짝지가 외상 매출금인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받으러움이랑 짝지 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은 받으러움의 짝지를 쓰셔야 되지 다른 계정 과목의 짝지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지가 있는 차감 계정이라고 표현 제가 하는 거는 자기 짝지가 있다. 그걸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는 관계 코드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입력할 거면 자, 우리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외상 매출금이라고 치시고 뭐 외상 이렇게 두자 치면 외상자 있는 계정 과목이 보이죠. 자, 그리고 금액이 2,580만 원이다. 자, 이번엔 제가 2,580만 원 쳐서 엔터를 치면 차변의 합계 금액이 혹은 당좌 자산 이 금액이 엔터를 치면 증가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 쓰려고 대손이라고 두자 정도를 쳐보시면 대손 충당금이 무수히 많죠. 근데 우리 K랩 프로그램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나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으면 관계되는 짝지를 오른쪽 참고에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럼 자기 짝지랑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런데 K랩 프로그램 말고 도전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는 스마트A 프로그램은 오른쪽 참고가 기능이 없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은 참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수업할 때는 얘 다음 번호 쓰라고 해요. 본 계정 쓰고 차감 계정은 무조건 다음 번호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다음 번호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산세무에게는 이 프로그램을 쓰니까 오른쪽 참고를 꼭 확인해서 자기 짝지를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 써서 25만 8천 원이다라고 쓰고 자, 지금 제가 이 금액을 쓴 상황에서 엔터를 치면 지금 당좌 자산이 7,430만 원 적혀 있던 게 제가 엔터를 치면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럼 지금 얘 둘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이 금액을 인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감 계정이라는 건 얘를 빼주는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받으러움하고 대손 충당금 얘도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받을 어음이다 금액이 3천만 원이고 그럼 우리 받을 어음의 대손 충당금은 보나마나 다음 번호겠죠. 그럼 받을 어음이 110번이니까 111번을 그냥 쓰셔도 돼요. 대손 충당금에서 받을 어음 짝지 찾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 금액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원재료 제공품도 이렇게 쓸 거고 장기 대여금도 이렇게 쓸 거고 자, 유형자산도 이렇게 쓸 건데 유형자산에서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도 지금 대손 충당금 때처럼 이렇게 적혀 있죠. 얘도 이런 이야기예요. 건물을 2억 5천에 샀는데 지금까지 7,500 달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1억 7,500만 원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1억 7,500이라고 쓰지 않고 2억 5천에 샀는데 7,500 달았다. 이 두 개를 써줄 거예요. 그럼 지금 기계장치가 다른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죄송해요. 얘는 건물이 다른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얘는 기계장치가 다른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얘는 차량 운반구가 다른 거고 얘는 비품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얘도 얘 차감 줄여주는 성격이죠. 얘가 이만큼 달았어요. 그래서
얘도 자기 짝지를 대손충당금처럼 찾아서 쓰는 거예요. 입력하는 방법 아시겠죠? 토지는 왜 그렇게 안 적혀 있냐면 땅은 안 닳거든. 땅은 안 다르니까 그냥 3억에 사서 내 3억짜리 땅이 있다고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 한 것들을 쭉 입력해서 다 입력한 후에 차변의 총계하고 자산의 총계가 일치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번엔 자산만 쭉 입력을 합시다. 자, 우선 입력해 보세요. 자, 우리가 입력하다가 뭐 실수로 빠뜨리거나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추가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에 자, 이 사이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래 쓰면 자동으로 맞추는데 지금 우리 입력한 것도 보면 원재료가 번호가 153번인데 제품이 150번이죠. 번호 순서가 안 맞죠. 자, 근데 자, 저 보세요. 제가 얘 그냥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컴퓨터는 번호 순대로 바꿔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가 뭔가가 빠뜨렸으면 그냥 아래에 쓰시면 되지 사이에 끼워 넣으려고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나중에 뭔가가 시험 문제에서 이게 누락되었다고 추가시키는 거 나오면 그냥 아래 빈칸에다 쓰면 돼요. 그럼 나갔다 들어오면 다 우리 번호 순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부채 자본 쪽으로 갈게요. 다들 입력 잘 하시니까. 자, 부채 자본에서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있죠. 지금 우리 계정 과목은 사실 입력했을 때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컴퓨터가 우리가 방금 좌측에 자산만 썼기 때문에 자산 계정 과목만 나오도록 지금 설정되어서 계정 과목이 많이 안 보인 거예요. 우리 두자 정도 쳤을 때. 그럼 우측에서도 부채 계정 과목하고 자본 계정 과목만 나올 거라서 F2번 우리가 글자 두자 쳤을 때 많이 등장은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입력하는 거는 똑같은데 자, 지금 하나가 입력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유동부채의 외상매입금부터 단기 차입금하고 비유동부채의 장기 차입금까지만 입력할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입력하지 마시고 이 5개만 우리 부채 자리에 먼저 입력을 할게요. 하셨죠? 자, 그럼 제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곳에서 왜 멈췄냐면 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건 우리가 회계 장부상에 직원들의 퇴직금을 장부에 설정해 두는 계정 과목이에요. 장부상에만. 실제로 돈만 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공부를 다 할 거니까. 근데 우리 회사는 시험 볼 때 제조업으로 볼 거라 그랬죠. 그럼 제조업이면 제조업이 철저하게 따지는 게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들어간 돈과 공장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상기업에서 들어가는 돈을 구분해서 철저하게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 운영에서 들어간 돈은 전부 다 분리시켜서 통제해야 나중에 그냥 그 물건을 사온다면 얼마인가를 따졌을 때 공장 운영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공장을 문 닫아야 돼요.
그럼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별도로 구분을 할 건데, 그럼 우리 제조업이면 공장 운영에서 들어간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도 있을 거고, 공장이 없어도 사용할 판매 영업부 사원이나 사무직 직원의 퇴직금도 있겠죠. 그럼 그 두 분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 아래에 제조 부분이 5천만 원이고 물건 만드는 생산부 직원들 거, 그리고 판관비가 5천만 원이다라고 아래에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써줄 거예요. 그럼 구분해서 써주는 건 뭐 특별한 기능키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정 과목으로, 자,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쓰시면 이전하고 다르게 아래 하단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쪽에 여기에 커서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지 도급 보관 분양 운송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제조에 5천만 원, 그리고 판관비 이쪽에 5천만 원씩, 이렇게 5천만 원씩 써줄 거예요. 이렇게 두 군데에. 그럼 금액을 여기에 5천만 원이다, 그리고 판관비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위에 합쳐져서 1억 원이 들어왔죠. 근데 내가 이걸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 코드 번호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 수정하고 싶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엔터를 치시면 아래쪽으로 다시 커서가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실수했을 때에 오류는 그렇게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아래에 보면 진한 글씨가 많고 연한 글씨가 자본금이라는 애가 있고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죠. 먼저 이 두 개를 쓰면, 자, 대변에 자본금 3억 원이고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죄송해요. 이익준비금이 300만 원이고. 자, 그럼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 미처분의 표현을 쓰고 있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 2019년도예요. 그죠? 그럼 2019년 12월 31일 날 정리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 정보를 올해 2020년도에 올해 쓰려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19년도 12월 31일까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만 올해는 이 금액이 전기에서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줘야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금 우리는 올해 2020년도에 사용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면 올해 12월 31일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걸 쓸 건데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두 값이 합쳐지게 돼요. 그러면 값이 오버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쓸 때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 1억 8,862만 2천 원을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1억 8,862만 2천 원을 쓰면, 자, 저는 아직 엔터 안 쳤는데 우측에 대차 차익 적혀 있는 곳 있죠. 얘가 빨간색이 없어져야 돼요. 금액 쓰셔서 엔터를 안 쳐서 아직 빨간색이 있는 거고, 엔터 치면 얘 둘이가 합이 맞아야 되지, 차변과 대변의 합이 안 맞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엔터 치시면 이제 차익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입력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자산도 지금 12월 31일 날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죠. 그래서 기말 자산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가 12월 31일 현재 내가 이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 빚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만큼이 내 돈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12월 31일 기말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다라고 먼저 좀 기억을 해둘게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단기 순이익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단기 순이익을 알려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재무상태표가 12월 31일이죠. 그러면 12월 31일이 아니라 1월 1일 날 우리의 자본에서 이만큼 이익이라는 건 증가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본이. 지금 이 말은 우리가 기초 자본에다가 더하기 단기 순이익을 하면 기말 자본이 돼요. 기말 자본이. 그럼 지금 우리가 기말 자본은 지금 이 금액이겠죠. 이 금액이 기말 자본이니까 여기에 단기 순이익을 빼면 기초 자본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로도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얼마 됐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방식의 하나인 거지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회사의 순수한 내돈이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단기 이번에 얼마만큼 증가했다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참고용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 입력은 끝났고 이제 422페이지로 가서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를 볼 거예요. 자,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거는 제조업에서만 작성하는 거예요. 상기업인 도소매업 하는 곳에서는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할 일이 없는데 우리 제조업에서는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해서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모든 돈을 다 통지할 거예요. 그럼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재료 사용한 금액과 인건비로 들어간 금액과 공장에서 공장 직원이 썼거나 공장이 쓴 돈을 전부 다 통제해서 마지막에 단기에 이번 회계 기간에 제품을 만드는데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산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쓴 거하고 상품을 사왔을 때의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더 크다면 여러분이라도 공장을 운용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이 금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인건비가 높다면 공장 운용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즘 우리 그 노사분규라고 하나 그런 노조 파업 그 현대자동차 이런 분들은 다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죠. 걔네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은데 예전처럼 그렇게 파업도 하고 급여 인상을 옛날 항상 급여 인상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자동차 공장을 닫아야 된다는 걸 자기가 닫기 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상황으로 바뀌어가서 지금 올해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 그럼 딴 이야기였고,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할 건데 지금 19년도 거니까 자, 우리도 정기분의 원가 명세서가 있죠. 정기분 원가 명세서 자, 이걸 클릭하시고 자, 그럼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이제 할 때 자, 원가 통제하는 거는 우리가 제조업, 도급, 보관, 분양, 운송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제조업을 쓸 거예요. 제조업이라서 원가 경비가 500번대, 600번대 적혀 있는 건 자, 이거는 우리가 계정항목 및 적요 등록에 보면 지금 좌측에 우리 앞에 봤을 때 500번대 얘는 600번대의 앞부분 얘는 600번대 뒷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걸 500번대 600번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거예요. 우리는 보관 뭐 도급 분양 뭐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제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부분 여기를 요로 활성화 시킬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편집 버튼 누르니까 여기에 이제 커서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제조 라인만 여라고 바꾸시고 그럼 455번의 매출 제품 매출 원가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다시 선택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안으로 진입될 거예요. 그럼 팝업창이 떴죠. 자, 이건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게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500번대의 제조라고 탭이 뜨면서 여기에 이제 원가 명세서를 쓸 수 있도록 되었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이 로마 숫자의 진한 글씨들 있죠. 지금 이 글씨들, 이 글씨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 분류예요. 그래서 분류의 합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프로그램의 우측에 있는 여기 있는 원재료비, 뭐 노무비, 경비 이 금액들이에요. 그럼 컴퓨터가 이 연한 글씨를 쓰게 되면 이 금액을 산출해서 저 우측에다가 같이 맞춰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틀렸는지는 우측에 있는 금액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근데 첫 번째 원재료비는 우리가 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쓰고 기말에 얼마 남았다고 쓰면 얼마치 썼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만 가지고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뭔가를 팔려고 시작하는데 1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팔려고 또 10개를 더 샀어요. 그럼 총 20개 있는데 기말에 5개 남으면 올해 15개 팔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시작할 때 기초에 1월 1일 날 이만큼 있었는데 올해 단기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이만큼 샀다는 거예요. 근데 기말에 이만큼 있으면 나머지는 다 썼겠지. 그래서 사용한 걸 이제 원재료를 써서 원재료비라고 해서 이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원재료를 사오긴 사오는데 쓸 때마다 장부에 쓰는 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원재료 쓸 때마다 장부에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기말에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걸 입력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원재료비라고 치시면 자, 원재료비가 보이시죠? 그럼 원재료비의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엔터 치시면 팝업창이 뜰 거예요. 그럼 팝업창이 떴는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기초 원재료 재고액, 단기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써줄 거예요. 이 세 개를. 그럼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4,875만 원이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3억 9,485만 원이고 자, 나머지는 없고 이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쓰려고 하는데 금액이 들어와 있죠. 이거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본인이 쓴 거죠. 그죠? 지금 얘가 지금 표현이 이거잖아. 기말에 원재료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원재료는 내 자산이니까 내 자산 중에 원재료가 750만 원 있다고 우리가 이 앞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원재료가 750만 원치 있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재무상태표가 12월 31일 날 기말에 우리가 자산 금액을 쓴 거다라고. 그럼 거기에서 재고자산으로 이 750만 원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금액을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가 없죠. 그럼 이 금액을 수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 이건 화면만 보세요. 제가 재무상태표에서 나 원재료 600만 원치 있어.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기말 제조 원가 명세서 열면 지금 재무상태표의 데이터가 변경되어서 기말 제공품이 바뀌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가보면 여기가 600만 원으로 바뀌었죠. 지금 기말에 내가 얼마치 재무상태표에서 있다라고 재고자산을 이야기해줘야 여기가 변경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얘를 750만 원으로 수정해 줘야지만 여기에 있는 금액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 이 교재에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있죠? 여기에 이렇게 적어 두세요. 재무상태표에서 수정 반영한다고. 이걸 아는지 물어봐요. 제대로 된 원가명세서를 보여주고 컴퓨터에는 금액이 틀리게 해서 바르게 수정하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우리처럼 다 입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잘못되어 있는 거 수정하는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틀리면 재무상태표에서 바꾸고 와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팝업창은 자, 확인 누르시고 나갔다가 또 보고 싶으면 키보드 쓰시는 분은 코드 번호에서 엔터 치면 창이 뜨고 마우스 쓰시는 분은 금액 있는 이 금액을 클릭하면 창이 뜰 거예요. 다시 이걸 열고 싶을 때는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그 아래에 노무비에 보면 임금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임금이라고 금액 2억 4,800만 원을 쓰고 다음 여기 복리후생비부터 소모품비까지 이 금액은 또 우리 재무상태표 때 쓸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를 쭉 쓰고 나서 우리 컴퓨터에 보시면 우리 5번에 여기는 로마스 4번인데 5번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일치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 9개 입력하고 우리 컴퓨터의 우측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일치한지를 확인해 보세요.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죄송해요. 저 여기가 아니고 이걸 보라는 건데 엉뚱한 금액 썼네요. 자, 그럼 단기 총 제조 비용 8억 3,805만 원 정확하게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단기에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팔려고 만든 거를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하고 금액이 틀리죠? 틀린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교재에 진한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지금 우리 진한색에서 이 기초재용품 재고액이 3,200만 원 있죠. 나머지 타계정으로 대체나 그런 건 없으니까 기초재용품 재고액을 여기에 3,200만 원이라고 쓰고 여기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도 480만 원 있는데 지금 얘는 입력 안 했는데 들어와 있고 커서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 만약에 이 값이 틀리다면 어디에서 수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얘도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앞에 제공품이 480만 원치 있다라고 썼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면서 얘가 12월 31일 날 제품 원재료 제공품이라는 애가 이만큼 있다고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쪽으로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 금액도 우리 이 앞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동일하게 얘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 반영한다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세요. 그럼 이제 아래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입력된 거하고 값이 일치하나요? 자,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상기업은 팔기 위해서 물건 사오는 금액인데 제조업은 팔기 위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올 거예요. 사오는 값과 이 값을 비교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썼고, 자, 우리 교재 423페이지 아래쪽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금액이 자동 반영한 거고, 수정하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금액 수정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걸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해야 된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